15분 하루 독서. 토요타 이야기.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현장. 자동차는 도심을 벗어나 간선도로인 루트 75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켄터키주 북부에 있는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었다.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푸른 밭이었다. 1m 정도 자란 담배가 잎사귀를 부채처럼 펼친 채 바람에 흔들렸다. 담배는 한때 켄터키주의 토지는 전부 담배밭이란 말이 있었을 만큼 켄터키주의 주요 작물이었다. 그러나 금연운동이 고조되면서 재배 농가가 급감했다. 여전히 수출용으로 일정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도로변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담배를 재배한다는 사실 자체로 환경단체의 주목을 받는 까닭에 담배밭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농업으로 유명한 주였음을 말해주듯이 담배 말고도 옥수수밭, 밀밭도 볼 수 있다. 소, 말을 위한 목초지도 펼쳐져 있다. 그러나 현재 켄터키주의 자랑거리는 바로 자동차다. 토요타와 포드의 공장이 있는 켄터키주는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 버금가는 거대한 미국 자동차 생산 기지이다. 그리고 켄터키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은 가장 가까운 도시인 조지타운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공장으로 출발하기 전 나는 도심에 있는 역사 깊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페인트 칠이 된 목조 건물 레스토랑으로 물어보니 켄터키주의 명물 핫 브라운이 맛있다고 했다. 핫 브라운은 토스트에 베이컨과 칠면조, 토마토를 얹고 모네이 소스를 뿌린 오픈 샌드위치 같은 것이다. 모네이 소스는 베샤멜 소스에 곱게 간 치즈와 버터를 넣은 소스이다. 맛은 있지만 칼로리가 높아 중년 이상은 가급적 먹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켄터키 사람들은 핫 브라운을 콜라나 스프 라이트 라지 사이즈와 함께 먹고 있었다. 켄터키 공장에 부임한 토요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무게가 늘어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크를 손에 들고 핫브라운을 먹으려고 하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웨이트리스가 이것도 먹어보슈 라며 접시 하나를 가지고 왔다. 캣피쉬 프라이라오. 나는 내가 그것을 먹고 맛있네요 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며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웨이트리스에게 물었다. 켄터키의 명물은 뭔가요?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휘쭉 웃으며 대답했다. 프라이드 치킨은 아니라오. 지금은 자동차가 명물이지. 당신 토요타에 가려는 것 같은데 거긴 정말 넓으니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좋다오. 안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질 테니. 아, 그렇지. 나고야로 돌아가면 미스터 조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여기 프레지던트였을 때 우리 가게에 자주 왔다오. 나는 웨이트리스의 감시 아래 두 접시를 깔끔하게 비우고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향했다. 정말 넓다라는 웨이트리스의 말은 정말이었다. 토요타는 전 세계 공장에 52곳이 있는데 켄터키 공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10배가 넘는 160만 평 부지에서 7,000명에 이르는 직원이 연간 완성차 50만 대, 엔진 60만 기를 만든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공장을 King of Car Plant라고 부른다. 플랜트는 팩토리가 여러 개 모인 복합 공장을 뜻한다. 켄터키 공장에는 엔진 공장, 셰시 부품을 만드는 기계 공장, 조립 공장 외에 프레스 공장과 용접 공장도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 생산을 하고 있다. 생산 차종은 캠리, 아발론, 벤자, 렉서스이다.
마중을 나온 홍보부 직원은 릭이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를 닮은 중년 남자였다. 내 딴에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인사치레로 닮았네요 라고 말을 꺼냈는데 쓴 웃음을 지으며 그 사람이 훨씬 나이가 많죠 라고 말하는 것이 살짝 울컥한 것 같았다. 자, 그러면 바로 견학을 시작하죠. EV에 타십시오. 매년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디즈니랜드보다 넓다 보니 걸어서 견학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도 좋지 않다. 그래서 견학 온 사람은 골프 카트처럼 생긴 4인승 전기 자동차를 타고 공장을 둘러본다. 구내의 모습은 매우 다채로웠으며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미국인이었다. 디즈니랜드에서 탈 것을 타고 돌아다니는 기분이었다. 켄터키 공장을 견학하는 데는 2시간 정도가 걸렸다. 자동차의 프레스 공정, 용접 공정, 조립 공정을 둘러봤는데 프레스와 용접 공정은 멀리 떨어져서 봐야 했다. 문외한이 가까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이리라. 조립 공정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다.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보드에 엔진과 변속기 같은 부품을 끼워 넣고 차내의 전기 계통을 관장하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둘러친다.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약 3만 개 들어가는데 이것을 단숨에 짜 맞추는 것이 조립 공정이다. 어떤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거나 고장이 난다.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승차감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자동차 제작 노하우가 가장 많이 집결된 공정이 조립인 것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한 흑인 여성이 우아한 몸동작으로 도어를 끼워놓고 파워 윈도를 조절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홍보 직원 릭이 말을 걸었다. 어떻습니까? 저 여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지 않나요? 춤을 추듯 움직이는 팀 멤버는 숭늉공입니다. 자동차 공장 내부는 어떤 회사든 거의 차이가 없다. 벨트 컨베이어가 있고 프레스기나 용접기가 있다. 천장에 설치된 모노레일에 체인을 걸어 도어나 모듈 부품 등을 운반한다. 또 조립 공장은 소음이 그리 심하지 않다. 작업원이 임팩트 렌치로 볼트를 조일 때 윙 소리가 나는 정도이다. 프레스 공장, 용접 공장은 다르다. 소음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프레스 공정은 거대한 자동차용 강판을 눌러서 찌그러뜨려 자동차 보대로 성형하는 것이다 보니 큰 소리가 난다. 그리고 용접 공정에서는 불꽃을 튀기면서 강판을 용접한다. 이 또한 큰 소리가 나며 불똥까지 튄다. 두 공정 모두 문외한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작 기계나 원재료인 철 등은 전 세계의 어느 회사든 거의 같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역사가 오래된 회사든 최근에 생긴 회사든 똑같은 질의 자동차용 강판을 사용하며 부품도 별반 차이가 없다. 공작 기계의 성능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완성된 자동차의 성능은 완전히 다르다. 가격도 차이가 난다. 무엇이 제품의 차이를 낳는 것일까? 바로 생산 방식이다. 포드는 대량 생산, 흐름 작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포드 시스템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가 이 시스템을 채용했다. 그런데 도요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TPS로 가이젠을 실시,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생산성을 높였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제품 원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판매가도 낮출 수 있다.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도요타 제품은 같은 가격대의 타사 제품보다 성능이 약간 더 좋거나 다른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사람은 질이 같으면 조금이라도 싼 쪽을 산다. 도요타의 자동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서일 것이다. 현재 도요타는 세계 1위의 자리를 착실히 굳혀나가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수소 자동차 미라이 같은 독자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도요타 생산 방식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 경쟁력의 원천은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요타 생산 방식은 중간 재고를 없애는 시스템, 낭비를 줄이는 시스템, 생산 라인에 필요한 부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설명되었다. 이 설명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요타 생산 방식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바로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평가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도요타 생산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 한 이야기,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한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을 만들고 체계화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이만큼 향상됐다. 전 세계 공장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다만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는 쪽은 개발자들이 아니다. 매일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원들이다. 그렇다면 현장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준다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면 도요타 생산 방식의 의의를 알 수 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은 무엇을 바꿔놨을까? 어떻게 일이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 나아가 그렇게 우수한 방식이라면 나도 써보고 싶다. 물론 원고를 쓰는 것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다르지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그러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평가가 세상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체계화한 전 부사장 오노 다이이치가 라인에 이 방식을 도입한 때가 1940년대이다. 도입 전후를 아는 도요타의 작업원은 이미 오래전에 퇴직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원은 도요타 생산 방식 자체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해주지는 못한다. 게다가 현재 도요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해 본심을 털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도요타 생산 방식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사실 도요타는 도요타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10여 년 동안 이 방식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처음에 도요타 생산 방식 대신 간판 방식이라고 발표한 것도 실체를 짐작하기 어려운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도 이 방식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노의 생각 때문이었다.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던 것에 관해 오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편이 낫다고 해서 간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따라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인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다. 미국이 따라했다가는 금방 추월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노는 미국에서 따라하면 도요타는 망할 것이란 위기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빅3는 당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회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자신들의 대량 생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요타 생산 방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관련 제조사, 그 밖의 제조사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채용하거나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 포드 시스템을 대신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도요타가 직접 이 방식을 이식한 기업만 해도 캐논, 소니, 롯데, 데이진, 다이킨 공업을 비롯해 100개사가 넘는다. 중국 기업의 경우도 화웨이를 비롯해 수십 군데에 이른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지도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만도 여러 곳이며 그들이 지원한 기업을 포함하면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이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취재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미국 켄터키 공장에 가보면 되겠군. 거기에는 생산 방식 변화를 체험한 현역팀 멤버가 있을 테니까. 켄터키 공장이 만들어진 시기는 1988년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20대나 30대 초반에 입사한 팀 멤버라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다른 생산 방식도 경험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내가 켄터키 공장에 간 것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켄터키의 명물 핫브라운이 목적이 아니었다.